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싱글녀고 현재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평생 혼자 살 생각으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 몇 년 뒤에는 귀촌을 해서 살고 싶어 그 목표로 적금을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였고 집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떠돌이 생활을 했죠. 박복해도 너무나 박복한 제 인생, 가엾은 제 인생 이야기를 한번 풀어내 볼게요. 어린 시절 제 기억에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늘 다정하셨고 잘 놀아주시는 분이었고 엄마도 얼굴에 웃음이 많은 분이셨어요. 때마다 가족 여행을 다녔고 저는 늘 예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고요. 하지만 제가 7살 때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의 불행은 시작이 됐죠. 집안의 가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남은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됐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아빠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고 엄마는 남편을 잃은 것과 더불어 전 재산을 뺏기게 되면서 경제적인 위기까지 한꺼번에 겪게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화물용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일찍 일을 시작하셔서 부지런히 돈을 모아 그 비싼 차를 직접 사셨고 그래서 월급쟁이 운전사들보다 훨씬 벌이가 좋으셨어요. 어린 저는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몰랐고 어린 기억에 우리 아빠가 참 멋진 분이었다는 것만 기억하는데 어쨌든 아버지 덕분에 우리 생활은 나름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낸 사고로 인해 우리 재산은 모두 피해자들 보상금으로 쓰였고 그 일로 엄마와 저는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불행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어렸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슬퍼했지만 엄마는 막막하셨을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뒤 우리 집의 구석구석에 붙어있던 빨간 딱지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나요. 내가 좋아하는 커다란 곰인형에도 붙어있던 빨간 딱지. 내 곰돌이에게 딱지 붙이는 게 싫어서 붙이지 말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저에게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내 곰돌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 뗄 거야. 빨간 딱지 다 떼버릴 거야. 어허, 요 맹랑한 것 보게. 이 인형 이제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딱지 떼지 마. 너 이거 떼면 아저씨가 잡아갈 거야. 엄마. 아저씨가 너무 무섭게 저에게 말했어요. 순간적으로 겁을 먹은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가 아저씨를 혼내줄 거라 믿었지만 저를 달래며 그 자리를 피할 뿐이었어요. 그때 어린 저도 직감했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울어도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요. 빨간 딱지가 붙고 얼마 뒤 엄마와 저는 살던 집을 나와야 했어요. 제가 좋아하던 내 방의 모든 물건들을 놔둔 채 겨우 옷가지 몇 개만 가방에 싸서 엄마와 야밤에 그 집을 떠났죠. 잠자던 저를 깨워 도망치듯 집을 나선 엄마에게 잠이 온다고 투정을 부렸지만 더 이상 엄마는 제 투정을 받아주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자면 안 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는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겁을 먹은 저는 두말 않고 엄마를 따라 걸음을 빨리 걸었고 몇 시간을 움직여 도착한 곳에서 저희는 자리를 잡았어요. 엄마, 벽에 벌레 붙어 있어. 괜찮아. 엄마가 잡을게. 도연아, 이 집엔 이런 벌레가 많으니까 익숙해져야 해. 싫어. 나 벌레 싫단 말이야. 엄마도 싫어.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왜 이런 집에서 살아? 엄마, 우리 집 가자. 나 내 방에서 자고 싶어. 그 집은 이제 못 가. 왜? 왜 못 가? 우리 집인데? 도연아, 떼쓰지 마.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알겠지? 싫어.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엄마 바보야. 넌 맞아야 엄마 말 들을 거야? 싫어, 싫어. 철없는 7살이 뭘 알겠어요. 새로 살게 된 집은 겨우 방 한 칸에 주방이 같이 딸린 곳이었고
반지하라 눅눅한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낮에도 방은 어두웠고 벽에 바퀴벌레가 마치 자기 집인 양 살고 있는 곳에서 한시도 있고 싶지 않을 뿐이었죠. 원래 살던 집에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좋은 냄새가 나는 이불이 깔린 내 침대에서 자고 싶었고 좋아하는 인형이랑 함께 자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겠다고 한 건데 엄마는 고집 부리는 저에게 결국 매를 들고 말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아보는 회초리에 저는 아연실색하고 말았고 잘못했다고 말해도 엄마의 회초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퉁퉁 부은 눈과 시퍼렇게 부어오른 종아리를 붙들고 그날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눈을 떠보니 엄마가 구슬프게 울고 계셨어요. 잠든 제 손을 붙들고 울고 계시던 엄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더 슬프게 우셨습니다. 엄마의 매도, 엄마의 눈물도 그날 처음 본 것들이었어요. 덩달아 울음이 터진 저는 엄마와 함께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보고 싶었고 엄마에게 맞은 종아리가 너무 아팠죠. 그리고 그 눅눅한 지하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모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그늘 밑에서 결혼 후에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저만 키우셨는데 경력도 뭣도 없는 아줌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당장 할 수 있는 식당 보조 일을 하며 이 식당 저 식당 전전하셨죠. 7살 나이에 유치원도 가지 못하는 저는 하루 종일 그 곰팡이 냄새나는 방에서 놀다가 심심하면 골목길에서 흙장난이나 하면서 엄마를 기다렸죠. 아침에 나간 엄마가 언제 오려나 하루 종일 목이 빠져라 기다리면서 참 많이 외로웠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혼자 있은 적이 없던 저였기에 갑자기 바뀐 생활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집에 돌아온 엄마에게 안겨서 몇 번 울어도 봤지만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울지도 않게 됐죠. 어린 나이에 해맑게 웃던 저는 어느새 웃음을 잃은 무표정한 아이가 됐고요. 기약 없는 시간들이 흘렀어요. 저는 국민학생이 됐고 엄마는 식당을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혼자 있기 힘들어했던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년이 올라가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고 그래서 엄마는 공장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오늘 육성회비 내는 날이지? 자, 이거 선생님께 드려. 응. 아, 우유값도 내야 되지? 아이고 어쩌나? 오늘은 돈이 없는데. 괜찮아, 우유 안 먹어도 돼. 왜 안 먹어? 다른 친구들 다 먹잖아. 안 먹는다고. 너 그거라도 먹어야 키 크지. 엄마가 내일 돈 줄 테니까 우유 먹어. 지난달에도 안 먹었어. 맨날 돈도 밀리면서 왜 자꾸 먹으라는 거야? 도연아,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우유 먹고 돈 안 내서 앞에 불려나가는 거 쪽팔려. 그래서 안 먹겠다는데 왜 자꾸 그래? 도연아. 학교에 내야 할 돈들이 밀리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저랑 엄마 단둘이 생활을 했지만 엄마 혼자 벌이로 늘 부족한 생활을 했거든요. 월세에 공과금에 제 학비까지 빠듯한 살림인 걸 알기에 엄마한테 되도록 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 속도 모르고 엄마는 우유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반에서 아빠 없는 아이로 준비물 안 챙겨오는 아이로 늘 꾀죄죄하게 다니는 아이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런 건 모르면서 키 커야 한다고 우유 먹으라는 엄마의 말이 저에게 너무 짜증스럽게 다가왔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 벌어서 엄마한테 보탬이라도 되고 싶었죠. 자꾸만 제가 엄마한테 짐이 되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이 됐을 때 그때는 아빠의 부재가 더 이상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나이였지만 엄마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와 말다툼이 많았는데 그게 다 편모 가정이라서 그렇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엄마가 뜬금없는 말을 꺼내셨죠. 다현이 너 아빠 안 보고 싶어? 갑자기 아빠는 왜?
아니, 요즘 너하고 엄마하고 자주 다투잖아. 너도 아빠라는 큰 울타리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싶어서. 이미 죽은 아빠를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어?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래.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니? 그럼 그런 말 왜 하는데? 너한테 아빠 만들어줄까 싶어서. 아빠? 엄마 남자 생겼어? 아니, 그게 진짜야? 남자 있어? 충격이었어요. 아빠를 만들어준다니. 엄마한테 다른 남자가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저는 곧바로 아빠 필요 없다고 했어요. 행여나 꾸물거리면 진짜 낯선 남자가 아빠 자리에 들어올까봐 바로 싫다고 했는데 엄마는 제 말을 듣지 않았죠. 며칠 뒤 새아빠가 될 사람이라며 어떤 아저씨를 저에게 소개했거든요. 네가 다연이구나.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네. 다연아, 인사해야지. 엄마 친구분이야. 엄마 친구인데 왜 내가 인사해야 해? 다연아. 괜찮아요. 다연이가 놀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두 사람 결혼할 거예요? 결혼? 아마도. 왜냐면 엄마랑 아저씨랑 서로 좋아하거든. 엄마, 진짜야? 엄마는 제 눈치를 봤지만 그 아저씨를 좋아한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그 두 사람이 못마땅했어요. 나는 분명 아빠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엄마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보다는 엄마가 남편이 필요했겠죠. 반갑지 않은 첫 만남 이후 그 아저씨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엄마와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남자였는데 엄마보다 2살이 많았어요. 퇴근길에 같이 우리 집에 와서는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과일까지 먹은 뒤 돌아갔는데 그 아저씨가 오기 시작하면서 밥상에 반찬이 달라졌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며 뻗기 일쑤였던 엄마는 힘든 표정 하나 없이 밥을 뚝딱뚝딱 차렸고요. 그 모든 변화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저는 너무나 싫었어요. 아빠와 사별 후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홀몸도 아니고 애까지 키우면서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것도 알고 있지만 저는 엄마 옆에 있는 그 남자가 너무나 싫었어요. 엄마를 뺏기는 것 같아 더욱 싫었죠. 하지만 엄마는 재혼을 결정했고 저에게는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아빠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제 말은 듣지 않았고요. 결혼 얘기가 나오고 얼마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저에게는 새아빠와 새할머니가 생겼습니다. 새아빠는 엄마 때문인지 겉으론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웃어주고 예뻐해줬지만 그 속엔 딴 생각이 들어있는 듯 게름직하기만 했죠. 반면 새할머니는 저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냈어요. 자기 아들이 애딸린 늙은 여자한테 속아서 결혼까지 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도 않고 바로 드러냈어요. 오늘도 고기 반찬이냐? 아니,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맨날 밥상에 고기가 올라와?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돼지고기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하긴. 우리 둘이 먹을 때야 그깟 돼지고기 돈 신경 안 쓰고 살았지만 지금 입이 2배로 늘었잖냐? 제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넌 모르지? 어머님, 우리 다연이 많이 안 먹어요. 지 새끼라고 편들기는. 많이 안 먹긴. 고기만 쏙쏙 골라 먹는 거 안 보이냐? 걔도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는데 새할머니는 밥상에서 꼭 저에게 미운 말을 한마디씩 했어요. 눈치 보여서 많이 먹지도 못하는 저를 걸고 넘어지셨는데 결국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였죠. 엄마가 희망으로 가득 차 새로 만든 가족은 그다지 이상적이진 않았어요. 저에겐 재앙과도 같은 결합이었고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중학생이 되고서 사춘기가 오자 집은 오히려 피해야 하는 곳이었고 차라리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마음 편할 때가 많았어요. 매일매일 새할머니와 새아빠의 눈치를 봐야 했고
애 딸린 여자로 시집을 간 엄마는 구박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고통 없이 죽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 다녔어요. 머릿속엔 온통 그런 생각뿐이니 학교 공부도 친구 관계도 저에게는 흥미가 없었어요. 엄마는 결혼하고 얼마 뒤 임신을 했어요. 매일같이 이어지던 새할머니의 구박은 임신 기간에 잠시 주춤했는데 뱃속에 동생이 여자아이라는 걸 알고는 전보다 구박이 더 심해졌어요. 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딸 낳아서 어쩌겠다는 거냐? 첫애도 아니고 이미 저렇게 큰 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한 거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현이도 들으면 상처받아요. 이것이 시애미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잔말 말고 가서 애 지워. 아들 아니면 필요 없어. 아이 엄마, 생긴 애를 어떻게 지워? 그만 노여워하세요. 엄마도 여자면서 그러신다. 그거랑 이거랑 같아? 나는 딸이 더 좋아요. 내가 다현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다 아시면서. 새아빠는 딸이 좋다는 말을 하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몰라요. 엄마는 자기 편을 들어주는 아빠가 고마웠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새아빠도 새할머니도 끔찍하기만 했죠. 새아빠의 도움으로 집안의 평화가 다시 찾아왔고 엄마는 무사히 만사까지 버텨 출산을 하게 됐어요. 출산을 한번 해봤지만 이미 오래전이라 노산이었던 엄마에겐 무리가 갔던 모양이었어요. 둘째지만 출산이 순조롭진 않았고 진통만 계속됐어요. 새벽에 온 진통 때문에 급하게 병원으로 간 엄마가 걱정돼서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병원에 갔는데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알아보니 동생은 무사히 태어났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별 수 없이 자궁을 적출했다는 말을 하더군요.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는 핏기가 없이 잠만 잤어요. 그 아픈 사람 곁에 간병인 하나 없이 홀로 병실에 있는 엄마. 다른 사람들은 다들 간병해주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는데 엄마는 홀로 누워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어찌 될까봐 너무나 무서워 울고만 있었고요. 우리 타연이 왔어. 엄마 괜찮아? 그냥 낮잠 자고 있었던 거야. 울었어? 엄마 왜 울어? 엄마 괜찮은데? 나는 엄마 죽는 줄 알고. 내가 죽긴 왜 죽어? 너 놔두고 어딜 가 내가? 엄마 오래오래 살아야 해? 알았지? 나 두고 죽으면 안 돼? 아빠처럼 그렇게 가버리면 안 돼? 그래 약속해. 아빠처럼 엄마도 그냥 가버릴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지 내 이름을 부르는 엄마를 보는 순간 겨우 멈췄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그런 저를 엄마는 씁쓸하게 웃으며 달래줬죠. 그때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무서웠던 날인 것 같아요. 엄마가 사라질까봐 겁이 났던 그때요. 며칠 후 엄마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갔어요. 남들은 출산 후에 다들 몸조리 한다는데 자궁까지 적출한 엄마는 맘 편히 몸조리를 할 수 없었고 곧장 갓난쟁이 여동생을 돌보셨어요. 할머니는 자궁 드러내서 아들은 볼장 다 봤다며 남의 집안 대를 끊어놨다고 엄마를 보자마자 욕을 하시더군요. 엄마는 묵묵히 그 싫은 소리를 다 듣고도 가만히 계셨어요. 새아빠 역시 한마디 해줄 법도 한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고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퍼붓고 싶었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또 더한 말 할까봐 그러지도 못했어요. 억지로 감정을 눌렀더니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주먹을 꽉 쥐고 어금니를 물고 있으니 엄마가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엄마 괜찮아. 할머니도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야. 본심은 안 그러셔. 엄마는 세상 멍청이야. 다연아, 나는 엄마처럼 절대로 안 살 거야. 나는 안 그래. 내가 보태지 않아도 엄마는 속상했을 텐데
빤히 알면서도 엄마한테 모진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속이 터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참 나쁜 딸이죠? 엄마가 집에 오고 새할머니가 도와주기는 했지만 본인 몸도 아프다면서 새아빠가 있을 때만 간간히 들여다볼 뿐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끙끙거리는 엄마가 안쓰러워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제가 살림을 도왔어요. 서툴렀지만 저녁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요. 이제 겨우 중학교 2학년. 노련하게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딴에는 애써서 식사를 차려놓으면 국이 짭니 싱겁니 하며 입대는 새할머니. 진짜 얼마나 밉던지. 군소리 하면서도 입안에 밥숟가락을 밀어넣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제 입맛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겸상도 하기 싫어서 혼자 밥 먹고 그랬죠. 그래도 집안에 아기 소리가 나니 예전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새할머니도 딸은 필요 없다시면서도 본인 핏줄이라 그런지 여동생을 예뻐라 하셨어요. 엄마도 새아빠도 작고 작은 여동생을 보며 오랜만에 밝게 웃었고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을 보고 있으면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엄마조차도 멀게만 느껴질 뿐이었고요. 집에 있기 싫었어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만 하는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전혀 가족답지 않은 저는 백미 속에 섞여 있는 돌멩이 같은 존재로만 느껴졌어요. 그런 느낌은 언제든 그 집을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고 제가 집을 나가게 되는 방아쇠 같은 사건이 생겼어요. 너지? 너 맞지?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 아니면 이럴 사람이 없어. 분명히 너야. 어머님, 무슨 일로 그러세요? 내 돈이 없어졌어. 예? 무슨 돈인데요? 무슨 돈이긴, 내가 어제 갯돈 받아서 오늘 은행에 넣으려고 놔뒀는데 그게 감쪽같이 없어졌어. 잘 찾아보셨어요? 다 찾아봤지. 내가 안 찾아보고 이러겠냐? 할머니는 갯돈 50만 원이 없어졌다면서 그걸 제가 훔쳐갔다고 했죠. 영문도 모르는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너 아니면 누군데? 내 돈을 내가 훔쳤겠냐? 어제 빨래 둔다고 내 방에 들어온 건 너밖에 없는데. 제가 빨래 갖다 놓을 때는 할머니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와서 내가 돈 세는 걸 네가 봤잖아.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이 도둑년아. 어머님, 애미 너는 가만히 있어. 너 애 교육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야. 네가 물렁하니까 네 새끼 도둑년으로 키운 거 아니냐? 저 아니면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머리에 쇠똥도 안 벗겨진 것이 꼬라보는 것 좀 보게.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맘에 걸렸어. 걸렸다고. 생사람 잡지 마세요. 나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내 말은 들을 생각도 없었고 이미 제가 훔쳐갔다고 낙인을 찍은 후였어요. 저는 굽히지 않고 아니라고 했고 엄마도 저를 감싸주며 할머니와 계속 실랭이를 하는데 새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소란스러움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할머니가 상황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새아빠가 다짜고짜 제 얼굴에 뺨을 때렸어요. 짝! 여보! 이놈의 자식이! 너 어디서 배운 짓이야? 어디 할머니 돈에 손을 대? 나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 하신다는 거냐? 새아빠 나한테 이러면 안 될 텐데요? 뭐? 내가 뭐? 너 이 자식 눈 똑바로 안 떠? 새아빠는 당황했는지 더 화를 내며 저에게 윽박질렀어요. 엄마는 나를 가로막고 서서 화내는 새아빠를 말리려고 했지만 화가 치미는지 몽둥이를 가져와 저를 때리려고 하더군요. 가만히 있으면 맞을 것 같아서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집을 나가자 엄마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뛰어갔죠. 저를 부르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 겨우 멈춰서 숨을 고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서글프고 힘들었죠. 세상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느낌에 외로움마저 들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과 동시에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빠가 계신 곳으로 가고만 싶었어요. 갈 수만 있다면 가서 아빠를 만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린 마음에 그렇게 독한 짓은 하지도 못하고 괴로움에 발버둥만 칠 뿐이었어요. 그날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처 기차역 대기실에서 몸을 웅크려 나를 꼬박 세웠어요. 그나마 여름이라 가능한 일이었죠. 밤새 자는 둥 마는 둥 해서 몽롱한 정신으로 학교를 가는데 교문 앞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타연아, 너 어디서 잤어? 왜 나왔어? 너 그러고 나가면 엄마가 마음이 편하니? 왜 이렇게 엄마 속을 썩여? 그럼 도둑년 취급하는데 거기 내가 어떻게 있어? 돈 찾았어. 할머니가 잘못 두시고는 너한테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마치고 집에 와. 와, 정말 그 할머니 대단한 분이다. 돈을 찾았다고? 자기가 잘못 두고서 나한테 그랬다는 거야? 연세 드시면 원래 깜빡하고 그래. 네가 이해해, 응? 아니, 나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나 더 이상 거기서 안 살아.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기서 안 산다고! 저는 엄마를 외면하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눈에 눈물이 가득 찼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깨물고는 교실로 들어갔죠. 더 이상은 그 인간들 안 보고 살고 싶었어요. 엄마가 좋아서 한 결혼이지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참고 살기 싫었어요. 학생 신분으로 혼자 살 게 걱정이긴 했지만 죽어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날 학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교문에서 엄마를 다시 만났어요. 제가 집에 안 들어갈까봐 마중을 나오셨는데 저는 더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그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혼자 살겠다고요. 먹고 사는 건 알아서 할 테니 방이나 하나 구해달라고 했어요. 지하도 좋고 쥐나 바퀴벌레 나오는 곳도 괜찮으니까 제발 구해달라고요. 엄마는 혼자 살겠다고 우기는 저를 가만히 보시다가 결국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을 구해주셨죠. 미안해 엄마. 학교 근처에 이 방이 그래도 제일 깨끗하네. 정말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 응, 그 집에서 사는 것보다 100배는 나아. 그래, 미안하다 타연아.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나 혼자 잘 살 테니까 엄마나 잘 살아. 독한 기집애. 언제든 마음 바뀌면 집에 들어와. 알겠지? 그럴 일 없어. 엄마는 혼자 있을 제가 걱정되셨는지 자꾸만 불안해하셨어요. 몇 번이나 같이 집에 들어가자고 하셨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 집은 저에게 너무나 끔찍한 곳이었고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렇게 이른 나이 때 독립을 하게 됐어요. 엄마가 얼마의 돈을 주셨지만 그것만 믿고 있을 순 없었기에 아르바이트를 했죠.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저녁엔 석쇠불고기 식당에서 석쇠 닦는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물론 고등학생이 아니라 속이고 일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들켰는데도 식당 주인 아저씨는 저를 계속 써주셨죠.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일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 식당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일하며 돈도 벌고 밥도 얻어먹고 일하면서 알게 된 아저씨였지만 나중에는 가족처럼 가까워졌고 제가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자 혼자 사는 걸 어찌 알고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량 서클 애들이 저한테 접근한 적도 있었고요. 생활비가 모자라 밥을 굶을 때도 있었고 일터에서 진상 손님한테 물세례를 맞을 때도 있었어요.
매 순간이 저에겐 쉽지 않았지만 저는 버텼고 또 버텼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졸업식 날 엄마가 학교로 왔는데 멀리서 엄마를 보고는 도망갔어요. 새아빠와 함께 제 여동생도 데리고 세 식구 같이 왔더라고요. 날짜는 어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셋을 보자마자 저는 숨었어요. 엄마는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은 마주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를 끊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늘 안기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론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에겐 다른 가족이 있고 저보다 어린 자식이 있으니 저에게 눈을 돌리지 못한다는 걸 알기에 그래서 오히려 제가 끊어냈어요. 엄마한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요. 이제 졸업장도 땄으니 충분히 세상을 혼자 살 수 있으니까요. 살던 곳에 보증금을 빼서 그 동네를 떴어요. 어디로 가는지 엄마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연락을 끊고 살 작정으로요. 저는 도시로 나와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마트의 판매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직장 근처에 월세방을 하나 구해 일을 했는데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쉬는 날에는 용역회사에 가서 일당직 일을 했어요. 주로 청소 위주로 했는데 일당이 나름 쏠쏠해서 일할 만했죠. 그렇게 처음으로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마트에서 알게 된 동료의 소개로 백화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나름 판매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원래는 경력이 없어서 안 뽑아준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입사를 하게 됐어요. 처음 백화점에 출근했을 때 휘황찬란한 모습에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몰라요. 워낙 없이 살아온 저였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싼 물건들과 그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의 기에 눌려서 적응한다고 참 고생을 많이 했죠. 명품관에 일하는 직원들은 행동이나 말투, 분위기까지 그 브랜드와 어울려야 했기에 저처럼 경험 없는 직원들은 더 빡세게 교육을 받아야 했고요. 고참들이 또 가만히 두지를 않기도 하고요. 솔직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익숙해졌고 시간이 흘러 제가 고참이 됐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버거웠어요. 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악바리 근성으로 이겨냈고 일에 익숙해져 가면서 월급도 점점 많아졌어요. 판매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하는 곳이라 제가 하는 만큼 월급을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제법 큰 돈을 만지게 됐고 그 돈들은 차곡차곡 은행에 적금으로 모았어요. 당시에는 매달 나가는 월세가 너무 아까워 전세로 이사 가는 게 목표였는데 일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전세를 구해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20대 꽃다운 나이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돈을 모았죠. 정말 일밖에 모르고 쉬는 날에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면 돈을 써야 하니까 아예 나가지 않는 걸 선택한 거죠. 당연히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저는 혼자였고 외톨이였어요.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나이가 30이 되자 문득 엄마 생각이 났죠. 그동안 한 번도 엄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30살이라는 나이가 저에게 어떤 서글픔을 준 것 같아요. 30번째 생일날 엄마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그동안 바뀌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신호음이 가고 그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여보세요? 엄마? 조심스레 불러본 엄마. 10년 만에 불러본 엄마라는 단어에 제가 목이 메어왔어요. 울음을 삼키며 엄마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엄마가 저를 불렀어요. 다현이니? 응, 엄마. 그래, 잘 지냈어? 응. 엄마는? 엄마도 잘 있지. 오늘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었어? 내 생일 알고 있었어? 그럼
딸 생일을 엄마가 잊을까? 엄마. 엄마의 목소리에 더는 말을 못하고 흐느껴 울었어요. 제 울음소리에 잠자코 있던 엄마도 흐느끼기 시작했고 전화기를 사이에 둔 우리 모녀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한참 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죠. 엄마 생각을 일부러 외면하고 살 때는 잘 몰랐어요. 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는지 그때 알게 됐어요. 엄마를 보지 못하고 떨어져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서러워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어요. 한참이나 울다가 엄마가 저를 보러 온다고 하셨죠. 너 사는 데가 어디야? 엄마가 지금 갈게. 지금 오면 안 늦어? 저녁해야 할 거 아니야. 괜찮아. 지금 밥이 중요하니? 내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는데? 엄마, 울지 말어. 엄마는 그동안 너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안 울잖아. 그러니까 너도 울지 마. 미안해, 엄마. 전화를 끊고 엄마는 바로 저를 보러 오신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엄마를 만날 생각에 저는 들떴고 집을 정리하고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과일도 사오고 분주하게 엄마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 엄마가 드디어 도착했고 띵동하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진짜 엄마가 그곳에 서 있었죠. 진짜 엄마네? 다연아, 엄마, 이거 사, 이 나쁜 년. 아휴, 엄마, 미안해. 엄마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실컷 울었어요. 엄마는 생신가 싶어 볼을 꼬집기도 하고 제 얼굴을 붙잡고 한참이나 쳐다보면서 우셨죠. 혹시 아픈 곳은 없는지 제 몸을 돌려가며 확인하시고는 또다시 저를 껴안고 우셨고요. 건강하게 지낸 저를 보고 다행이라고 하시며 웃으셨는데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도 엄마가 그간 잘 지내셨는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엄마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안 좋은 것도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었죠. 두 뺨은 움푹 패이고 눈도 퀭했어요. 게다가 얼굴이 허옇게 질렸는데 핏기가 하나도 없어 보였죠. 엄마, 얼굴이 왜 이래? 몸에 살도 다 빠지고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나이 들어서 그렇지. 아니야, 나이 때문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리 와서 앉아봐. 내 딸 얼굴이나 제대로 보자. 엄마는 제가 왜 이러냐고 묻자 말을 돌리며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제 눈에는 엄마가 많이 아파 보이는데 자꾸만 괜찮다고 하시니 답답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엄마와 싸우기 싫어 모른 척 넘어가 줬죠. 하지만 제 눈에는 걱정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전과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길 가다가 마주쳐도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었거든요. 엄마가 미역국 가져왔어. 너 생일인데 미역국 안 먹었을 것 같아서. 아우, 힘들게 들고 왔어?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사 먹긴. 엄마가 끓인 미역국이 훨씬 더 맛있는데 뭘 사 먹어? 그렇긴 하지만 엄마가 데워줄게. 한 그릇 먹자. 너 저녁 안 먹었지? 엄마는 저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집에서도 주방에서 벗어나지 못할 텐데 딸 집에 와서도 주방에 먼저 들어가시는 엄마 모습에 속상한 마음이 들었죠. 아빠가 돌아가신 뒤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쓴 우리 엄마. 고생만 실컷 하고 이 나이가 돼서 이제는 옛날 같지 않은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 너무나 속상했어요. 엄마는 곧 뚝딱뚝딱 하시더니 한상 가득 차려내셨어요. 집에서 담아온 반찬들과 갈비, 미역국으로 식탁이 풍성해졌죠. 실로 오랜만에 먹어보는 엄마 밥. 숟가락 가득 밥을 떠서 국과 반찬들을 먹는데 예전 엄마 손맛 그대로였어요. 너무나 먹고 싶었던 엄마 밥. 그 밥을 먹으면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엄마가 혹시나 눈물을 볼까봐 손등으로 얼른 훔쳐내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제가 잘 먹으니까 엄마도 흐뭇하게 보시며 식사를 같이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먹던 음식을 토해내기 시작하셨어요. 엄마, 왜 그래? 엄마는 더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가셨고 영문을 모르는 저는 놀라서 엄마를 따라갔죠. 엄마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화장실 밖에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오시던 엄마는 곧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엄마가 죽은 줄 알고 기겁을 했죠. 다행히 숨을 쉬는 걸 확인하고는 곧장 119에 신고를 했어요. 엄마는 곧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응급실 의사가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죠. 누가 봐도 아픈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탓에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그때 얼마나 원망이 됐는지 몰라요. 새아빠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모르고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응급처치를 한 엄마는 곧 정신이 드셨고 의사는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가 쓰러지신 게 단순한 이유가 아닌 것 같다는 말과 함께요. 정신이 든 엄마는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밤이 늦어서 가야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엄마, 나랑 같이 큰 병원에 가자. 응? 이 밤에 가도 검사 못해. 나중에 엄마가 갈게. 엄마, 나 마음이 안 놓여서 그래. 꼭 갈 거지? 간다니까. 지금 너무 늦어서 나 집에 가야 해. 나중에 통화하자. 알았지? 엄마. 엄마는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길을 나섰고 제가 불러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멀어져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는데 아무리 봐도 낌새가 이상했어요. 엄마가 저에게 뭔가를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집에 와서도 잠이 잘 오지 않고 계속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낮에도 몇 번이나 걸었는데 자꾸만 부재중으로 넘어가는 전화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실수를 계속했죠.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해보고 안 받으면 찾아가려고 했는데 딸칵 전화를 받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누구냐? 누군데 자꾸 전화질이야? 엄마가 받은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받으셨더군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기분이 촥 가라앉았지만 엄마와 통화하는 게 더 중요했기에 제가 누군지 밝혔어요. 저 다현이에요. 응? 누구? 다현이요. 아, 너 도둑년이구나. 아직도 그 소리세요? 너네 돈 훔쳐가 놓고 집 나갔잖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러니까 나간 거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엄마는요? 네 엄마 지금 밥하지? 엄마 바꿔주세요. 밥한다고 바쁜데 무슨 전화질이야? 나중에 전화해.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10년 만에 전화통화에 제 속을 살살 긁는 할머니의 말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을 쓰고 있던 저는 눈이 돌아갔죠. 아, 전화 바꾸라면 바꿀 것이지 뭐 이리 말이 많아요. 뭐? 이 되바라진 기집애가 좋은 말 할 때 전화 바꿔요. 그 집에 내가 찾아가기 전에. 하, 나 원참 세상 말세다 말세야. 기집애가 어디 목청을 높이고. 소리를 꽥 지르니 그제서야 고분고분 전화를 바꿔주더군요. 화가 난 마음을 겨우 누르고 엄마와 통화를 했어요. 엄마는 역시나 병원에 가지 않았고 예약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예약을 한다고 했죠.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제가 다 알아야 했죠. 며칠 뒤 엄마를 모시고 대학병원을 찾았어요. 예약을 하고 찾았지만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참을 기다리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저것 검사가 너무 많았어요. 여기저기 가라는 대로 가서 CT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고 나서 검사 결과를 듣는데
믿을 수 없는 말을 의사가 했죠. 이게 위암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조직 검사를 해야겠지만 현재 변형 상태를 보면 확률이 아주 높아요. 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위암이라뇨? 제 소견으로는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 같아요. 이 정도라면 환자분도 아시고 계셨지 싶은데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죠? 네. 엄마, 나 위암인 거 알고 있었어. 뭐라고? 정말이야? 진짜 알고 있었어? 응. 엄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리를 옮겨 엄마에게 상황을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위암 말기라는 말이 엄마 입에서 나왔죠. 그런데 왜 수술 안 했어? 암 말기 환자가 왜 집에서 밥하고 길에 돌아다니냔 말이야. 울지 말고 말하라니까. 수술비가 없어. 왜? 왜 돈이 없어? 새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아이고. 돈 안 준대? 새아빠가 돈 안 준대? 그래서 수술 못한 거야? 충격이었어요.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수술비를 주지 않았다니. 그래서 병을 계속 키우고 있다니. 사람이 사람에게, 그것도 남도 아닌 자기 와이프를 죽도록 내버려 둔다는 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죠. 가슴이 꽉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내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저는 엄마에게 당장 입원하자고 했어요. 엄마는 싫다고, 저한테 부담 주기 싫다면서 안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억지로 엄마를 끌고 갔어요. 마침 병원에 있으니 바로 입원하면 될 것 같아서 엄마를 끌어당기는데 갑자기 엄마가 통증을 호소했죠. 엄마, 왜 그래? 아이고, 엄마! 배를 움켜쥐고 통증을 호소하는 엄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을 소리질러 불렀어요. 도와달라고,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몰려왔고 곧이어 엄마는 간이 침대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엄마는 병실에 입원을 했어요. 그 곁에 정신을 놓고 앉아있자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 너무나 엄청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힘겹게 걸음을 옮겨 진료실에 앉으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솔직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그 위의 대부분을 절개해야 해서 앞으로 평생 일반식은 못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선생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이게 원하신다면 수술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전이가 문제입니다. 아직 정밀 검사가 남아있지만 이 정도면 다른 곳에 전이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이가 되면 살 수가 없나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환자분의 경우엔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위암은 초기에 발견만 해도 생존율이 높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이제 왔냐는 의사의 말이 귀에서 맴돌았어요. 일찍 수술만 했어도 엄마는 살았을 텐데 결국 그 새아빠와 할머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게 생긴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죠. 그 인간의 면상을 내가 봐야지 싶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에게 알아낸 주소로 찾아갔더니 그 인간들은 엄마가 없는데 찾지도 않고 따뜻한 집안에서 TV를 보며 귤 까먹고 있더군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끔찍한 인간 둘의 면상을 보고 있자니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아났어요. 네가 웬일이냐? 너 다연이 아니냐? 세상에, 이제 처자가 다 됐네? 그런 더러운 눈으로 나 쳐다보지 마요. 뭐? 저것이 또 입을 함부로 놀리지? 우리 엄마 왜 수술 안 시켜줬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위암인 거 알았잖아요. 근데 왜 수술 안 시켜줬냐고요?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딨어?
돈이 없어도 빌려서라도 사람 목숨은 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가만히 있으면 낫는데. 우리 몸이 병이 걸리면 자체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한다니. 무슨 개뼈따기 같은 소리를 하는지 어이가 없었죠. 우리 엄마 이 집에 시집 와서 자식도 낳아주고 늙은 노모도 돌봐주고 아저씨 밥도 해줬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이, 내가 일부러 그랬어? 돈이 없는 걸 어떡해? 돈이 없는 걸. 그럼 네가 좀 주던지. 아저씨! 아니면 네가 집에 들어와. 네가 들어와서 네 엄마 몫을 해. 그러면 내가 치료비 줄게. 뭐라고요? 왜 그래? 우리 좋았잖아. 안 그래? 이 미친! 능글맞게 웃으면서 저더러 집에 들어오라는 악마 같은 인간. 저는 더 참지 못하고 그 인간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철썩하고 고개가 돌아갔지만 저를 보면서 희쭉 웃는 인간이었죠. 여전히 소름 끼치고 여전히 정신병자 같은 인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예전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라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그런 제 상태를 알고는 슬슬 저에게 다가오는 그 인간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미친 듯이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숨이 턱까지 찼지만 다리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인간이 저를 끝까지 쫓아올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저는 중학생 때 그 인간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피어나는 저를 자기 입맛에 맞게 농락했죠. 몇 번은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집을 나오게 된 거였어요. 물론 계기도 있었지만요. 그때 엄마에게 말을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동생까지 태어난 상황에 제 이야기가 엄마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결국 저는 제가 도망치는 쪽을 선택했고 이후로 한 번도 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나는 힘들었지만 엄마만은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가슴에 묻어둔 거였는데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죠.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경찰에 그 인간을 고소했습니다. 사건 정황을 설명하는 것조차 너무나 수치스러웠지만 모두 다 얘기를 했어요. 당시 너무나 버거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일기장에 전부 다 적어뒀었는데 그걸 증거로 제출했죠. 힘겨운 선택이었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인간에게 고소장이 날아갔고 경찰에 신고한 걸 알게 된 그 사람은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을 하며 거세게 항의했어요. 하지만 일기장이라는 증거가 있었고 제 증언이 있었기에 그 인간은 결국 깜빵에 가게 됐죠. 징역 7년. 맘 같아선 평생 그곳에서 썩게 하고 싶었지만 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어머니인 할머니는 아들의 소식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는데 중풍이 왔대요. 몸의 절반이 마비가 돼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지금은 살던 집을 팔아 요양원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는 수술을 잡아놓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수술조차 하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리셨죠. 엄마가 죽던 날 너무나 많이 울어서 저는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인 엄마였으니까요. 그런 엄마가 죽었으니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쓰러져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엄마가 만나는 장면을 봤어요. 엄마는 아픈 모습이 아니고 예전 꽃다운 모습으로 아버지를 만나 저 멀리 하늘 높이 올라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겨우 웃을 수가 있었어요. 모든 상황이 끝나고 여동생이 남았어요. 이제 겨우 초등학교 4학년. 그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맡았죠. 너는 벨도 없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핏줄이잖아요. 같은 엄마의 피를 나눈 내 자매. 그러니 제가 맡아야죠. 그래야죠. 언젠가 TV 뉴스에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뉴스 앵커의 말을 들은 기억이 나요.
예전에 저는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제 삶이 워낙 일반적이지 않기에 불신이 가득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믿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끝까지 숨기고 싶겠지만 죄값은 언젠가 치르기에 억울한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얘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